예. 그러면 쭉 보면 뒤에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철강, 석유화학 뭐 이런 얘기들이 돼 있는데 이것도 소개를 해주시면. 네, 그래서 대만이 사실은 대만이 중국에 많이 투자를 했지만 중국이 이제는 많이 이제 수입 대체 전략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철강 같은 경우에는 98.7%, 그러니까 자국의 소비량의 98.7%를 이미 이제 중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수입을 할 필요가 없는 국산화가 완료가 됐고요. 석유화학도 생산 능력을 확대해서 지금 세계 2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석유화학 업체들이 이 중국이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대만이 오히려 중국의 화학 제품들을 수입을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의 석유화학 산업은 이제 중국 때문에 망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이 이제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패널인데요. LCD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사실 LCD 산업이 대만하고 한국이 굉장히 그 경쟁력이 있던 거였는데 한국도 LCD 산업에서는 이제 모두 손을 뗐어요. 전부 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로 대만의 LCD 산업, 뭐 터치 패널 이런 특수한 LCD들 만드는 업체들을 다 이제 중국 때문에 망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렇게 망하기만 하면 망하게 된 것도 있지만 그 아이폰 밸류 체인에서 이제 대만이 공급을 하던 거를 중국 업체가 이제 뺏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이 사실은 이 부품 업체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중요한 사업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굉장히 단가도 높이 쳐주고 굉장히 신기술을 많이 하는 고급 부품들을 많이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들은 당연히 대만산 부품을 품질이 좋으니까 수입을 했죠. 근데 이 업체들이 중국이 커나감에 있어서 그 수입 업체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공급 업체를 중국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대만의 업체들이 굉장히 주가도 낮아지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데 이 부품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라든가 오디오 부품이라든가 커넥터 같은 것들이 대만에서 중국으로 업체로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후에 이제 대만 업체들이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침체되고 네. 이후에 이제 해바라기 운동과 같은 정치로 어떤 대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네. 어떠세요? 2015년도부터 있었던 요 대만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뭐 경제 문제에서는 뭐 당위론이라니까 뭐 명분 이런 거는 다 필요가 없는 거죠. 경쟁력이 있으면은 크는 거고 경쟁력이 없으면은 사그러지는 건데 지금 대만이 그런 면에서 대응이 좀 미흡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위협을 우리도 유사한 위협을 받고 있고 대만이 지금 과거에 받았던 압력을 우리가 앞으로 목도할 가능성이 큰데 먼저 매를 맞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우리가 대만이 겪었던 그런 고통을 안 당하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산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갖다 이제 민관 합동으로 이제 머리를 싸매야 되겠죠. 오늘도 다시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 들어선 시진핑 체제와 긴밀하게 연관관계에 있다고 보는데 네. 이 당시에 중국 공산당 또는 중국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정치적인 변수는 잘 모르겠고 단지 중국이 이제 저소득국에서 이제 나가면서 이제 서부 해안으로부터 이제 점점 이제 경제 발전이 이루다 보니까 이제는 그 수많은 그 중국 인민을 먹여 살려야 되려면은 옛날에 단순하게 물량을 늘려서 수출하는 단계로서 도저히 체제 유지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저가 공세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실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그게 수입 대체였고 그리고 또
외부에다만 의존하다 보면은 그 중국 자체의 외부 충격에 대한 내응력이 떨어질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수 시장을 갖다가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맞물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 발전 단계에서 필요한 니즈에 중국 정부가 응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경제만 본다면은 거기다가 이제 시진핑 주석 그 정부의 독특한 정치적인 칼라까지 입혀졌겠죠. 근데 두 개가 이제 주변국의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방향으로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중국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회는 분명히 있긴 있어요. 대만하고 본토와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대만 경제가 이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것이 당연히 뭐 정치적인 변화로 나타날 것 같은데 정치적인 그렇죠. 변화를 소개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뭐 가장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점은 그 2014년에 해바라기 운동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ECFA의 부속 협정 중 하나가 이제 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무역을 갖다 이제 개방을 하면은 처음에는 상품만 이렇게 가다가 서비스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조달 시장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이동을 자유스럽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EU 같은 그런 형태가 되고 이런 발전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대만도 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이라는 거를 발의를 해요. 이거를 발의를 하니까 이때가 이제 2014년 3월 17일이었는데요. 그 400명의 대학생들이 입법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죠. 국회로 진입을 해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그러니까 4월 10일까지 정거농성을 벌여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거농성을 벌이니까 뭐 조폭 출신 정치인인 뭐 장안러라는 사람은 시위대한테 왜 친일파 짓을 하느냐고 막 비난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그 점거 시위를 하게 된 계기는 이 서비스 무역 협정이 노동시장까지 중국에게 개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타이완으로 와서 타이완 공장에서 취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뜩이나 공장이 빠져나가서 일거리가 없는데 더더욱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젊은이들의 어떤 걱정 때문에 이 시위가 벌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사실 국민당 정부의 인기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민진당이 재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잉원이 2015년에 이제 당선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차이잉원이 당선이 되고 나면서 이제 대만의 정책이 약간 변경이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92 컨센서스에 대해서 뭐 이거를 좋은 것이다. 뭐 일국양제, 하나의 중국, 우리가 국민당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긍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차이잉원은 92 컨센서스에 대해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양안 관계에 대해서 현상 유지, 그리고 탈중국화, 대만화, 그 다음에 미국, 일본 관계 강화, 그리고 그 CPTPP의 가입에 힘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서 2016년서부터는 대만 기업의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리쇼어링 정책을 미국에서 추진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화제가 됐었는데 그 이전부터 사실은 대만 같은 경우에는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향해서 대만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호소도 하고 안 되면은 중국에서 그 공장을 빼서 아세안이나 인도로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네. 야, 그러면 이게 지금 얘기는 세 가지가 그냥 세 가지. 하나는 해바라기 운동이 네. 홍콩 반주 민주 시위까지 같은 맥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쇼어링 정책, 그 다음에 차이잉원, 민진당 정부의 당선. 그러면 상당히, 그러니까 최근에 좀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거 보니까 예.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엘리자베스 1세가 그 지금 영국 왕 중에 가장 칭송받는 왕이라고 알고 있어요. 엘리자베스 1세가. 근데 엘리자베스 1세 전이 누구냐면 메리 여왕이잖아요.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근데 그 양반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영국 성공회, 그러니까 카톨릭으로부터 탈퇴를 하고 영국 성공회를 갖다 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죽고 이제 본인이 이제 왕이 돼서 한 게 친카톨릭 정책을 갖다 강하게 밀고 나가요. 그러면서 그 종교에 말하자면 개신교를 믿는 사람을 굉장히 탄압을 해가지고 많이 죽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나중에 블러드 메리가 건강 악화로 해서 이제 사망을 하고 본인이 집권을 하고 난 정책이 뭐냐면은 지금 이 정책하고 비슷해. 모호해요. 종교에 대해서는 내가 친카톨릭이다, 친성공회다, 뭐 개신교에 대한 이런 입장 표면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면서 한 게 뭐냐면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저기 옛날 조선시대라면 탕평책이죠. 종교에 대해서는 내가 관용을 하겠다. 우리 종교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말자. 그러니까 아마 저희 대만도 그런 스탠스 아닌가 싶어요. 지금 반중을 한다는 걸 갖다 명확하게 하면은 지금 정치적 부담이 세니까 냄새가 펄펄 풍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노골화 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실 어떤 이런 부정도 긍정도 안 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 이전의 정부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이전의 정부, 국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중국을 긍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긍정하는 목소리가 더 이상 없다. 이거는 사실은 뭐 부정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는데 뭐 상대방을 별로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건 그럴 걸 보이는데 제가 이제 흥미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 해바라기 운동의 정치 성향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성향인가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홍콩하고 연관됐다고 보는 게 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홍콩하고 연관됐다는 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국민당 정부의 어떤 그러니까 정권이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 바뀌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이렇게 반 중국과 이제 그 양안 서비스 무역 협정을 맺는 것을 반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홍콩에서는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고 이러면서 대만의 국민들의 여론이 반중국으로 확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인이다라고 생각하느냐 대만인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그 설문조사를 보면은 이때를 기점으로 이제 대만인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쫙 올라가기 시작해요. 지금 좀 우리가 쟁점을 분명하기 위해서 최근에 한 3, 4년간에 한국의 청년들도 반중 성향을 띠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홍콩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렇죠. 대만도 좀 그랬던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미얀마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이 동남 벨트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반중 자유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건 재미.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그렇죠.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대만은 약간 경제 쪽에 좀 포커스가 되는 거. 아직은 자유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지금 청년 실업률이 여기도 보니까 10%가 넘던데. 그러니까 아마 그거 경제적인 그 어려움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게 주된 원인이 중국이다. 그에 대한 반감으로 된 거고 여기서 무슨 중국 체제가 안고 있는 자유다 자유를 억압한다 이런 거는 좀 약간 2차적이지 않았나. 저는 제 선입관은 좀 그러네요. 제가 좀 오버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경제 시위일 텐데 이게 지금 이 워딩 자체가 홍콩은 좀 정치적 색채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콩의 그 법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트리거 자체가 법률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이건 어쨌든 중국의 부상에 따른 주변 열강 또는 산업적으로 얽혀 있는 어떤 나라들의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정치적 대응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요약을 하자면은 중국의 산업이 발전되고 고도화되면서 주변국들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건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중국이 중국 몸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바라는 거는 그냥 보통의 그냥 평범한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힘을 갖고 있는 강대국을 꿈꾸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가 되려면은 경제적으로도 좀 약간 주변국에다 양보하는 면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그런 여유가 없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말하자면은 홍콩 사태의 전야제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제가 볼 땐 세 가지를 그러니까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경제적인 게 하나 있고, 당연해 보이고, 그 다음에 약간 문화적인 거, 문화적이고 사상적인 거,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색채가 강한 것 같고, 차이잉원에서도 보면 대만이 이제 사실은 모호한 그러니까 긍정도 부정도도 안 할 수 있었던 거는 은연중에 미국을 끼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이 네. 없다라고 보면 그게 안 될 거니까. 그렇죠. 긍정도 부정도 안 하니까 이게 일본과의 협조를 강화하니까 국제 정치 맥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강하게 반중을 못했던 이유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바마 정부 시대 아니에요? 예. 오바마 정부가 아직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했듯이 강하게 반중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던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이면에서는 대만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아마 메시지를 전달을 했겠지만은 대놓고 대만을 지지한다는 발언은 못했죠. 미국의 입장이 아직은 그때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대만도 그 맞춰서 자기도 로우키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이제 반도체네요. 예, 반도체 그러니까 산업은. 이거를 좀 이제 이런 그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를 좀 개괄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을 좀 볼 텐데요. 그러니까 2015년까지, 그러니까 2015년 참 이때까지 대만과 중국은 반도체를 합작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대만이 중국에 뭐 공장을 짓는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거였는데 이러면서도 아주 그 중요한 기술 자체는 보호하려는 성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반도체 설계업체 미디어텍의 인수합병을 중국이 제안을 했는데 요거는 그 정부가 무산을 시켰어요. 기술 유출을 이유로. 그런데 대신에 반도체 패키징 업체의 지분은 또 획득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TSMC 같은 경우에 중국 기업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지분을 중국에다 좀 팔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 TSMC의 경영진도 이야기를 했고, 또 중국 기업인 칭화유니 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 우리의 투자를 허가하지 않으면 대만 상품의 중국 내 판매를 금지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대만의 업체들,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대만의 그 반도체 업체를 사는 것에 대해서 대만 업체들까지 이거 좀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도와주는 분위기였어요. 2015년도까지는. 근데 그 2016년부터 약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대만 기업인 UMC라는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푸젠지나와 함께 D램을 공동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근데 이게 첨단 기술로 뭐 첨단 공장을 짓는 것은 아니고 좀 이전 세대의 기술을 갖다가 그 푸젠지나한테 좀 이전을 해주는 그런 그 기술 이전 계약이었어요. 이때 그 UMC가 푸젠지나에 파견한 기업 중에 전직 마이크론 직원이 2명이 있었는데 이 마이크론 직원들이 전직 마이크론 직원들이 마이크론의 기술을 가지고 가서 푸젠지나에 알려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됐는데 이게 결국 2018년에 알려져가지고 미국이 경제 스파이 혐의로 UMC하고 그 직원들을 갖다가 그 기소를 해요. 그래서 뭐 기소되는 이유는 뭐 경제 스파이 공모, 기술 탈취, 특허 관련 위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UMC를 걸어버립니다. 그런데 UMC가 대단히 빨리 이걸 인정을 해버리고 그리고 미국 기업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중국 기업이 아니고요. 미국 기업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납작 엎드립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냥 뭐 어떤 해프닝 혹은 뭐 중국 기업이 늘 하는 기술 도둑질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뒷이야기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대만 정부가 미국 정부에 이 일을 갖다가 그 신고를 한 거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 기업이 중국 기업한테 기술을 알려주는데 여기에
그 마이크론 다른 기업의 어떤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대만 정부가 알고서는 이거를 미국 정부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 UMC라는 기업을 갖다가 이제 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약간 바뀐 거죠. 그러니까 대만이 중국과 계속 반도체 협력을 하려면 이런 거를 갖다 하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계속 바뀌게 되고 뭐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 시대에 계속 뭐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이제 계속 되고 반도체 굴기를 갖다 굴복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뭐 TSMC가 뭐 미국하고 굉장히 공장을 세우는 등 미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아지는 과정 중에 올해 4월에 TSMC가 난징에 공장을 설립을 한다고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게 그 28나노미터 공정이랍니다. 그 차량용 반도체를 여기서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중국을 화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TSMC가 미국에는 5나노 공정의 공장을 애리조나에 짓는데 난징에 짓는 거는 28나노다. 예. 이렇게 되면서 좀 중국이 TSMC에 좀 화를 내게 되고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미중 무역 전쟁 중에 대만의 기술자들, 반도체 기술자들을 급하게,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을 하면은 반도체의 어떤 기술이 공급이 막힐 거를 우려를 해서 대만 기술자를 3,000명을 빼갔습니다. 중국이 대만의 반도체 기술자를 3,000명을 빼갔어요. 이게 대만에서 일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10% 정도를 빼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좀 분위기가 좀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기술 빼가는 것도 약간 얘가 좀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럼 대만 정부가 좀 이렇게 일러 바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TSMC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중국의 자본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던 회사가 이제는 중국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로 공장을 짓고 미국에는 굉장히 첨단 공장을 짓고 이러면서 중국하고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5나노 칩 공정 현재 생산하고 있는 5나노 칩 공정의 53%가 애플의 칩을 생산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애플의 A14 칩이라든가 M1 칩 같은 이런 칩들을 생산하는데 5나노 공정이 쓰이게 되고 있고, 이거를 기회로 해서 애플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해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54%, 그리고 올해 성장률이 한 16%까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반도체라는 게 그 굉장히 요즘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20세기의 석유에 대한 중요성을 21세기에는 반도체가 가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칩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그 앞으로 그 군사 경제력을 갖다 좌지우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만은 이제 길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옛날 기술이나 좀 주고, 미국과 협력을 해서 미국의 공장을 짓고 미국 기업이 원하는 칩을 생산하는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구가하는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겁니다. 이것이 2015년까지 중국과 연합을 해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거하고는 이제 180도로 전략이 바뀌게 된 것이죠.